안녕하세요. 호랑이 굴에 다녀온 여자입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온다는 말이 있죠. 자식 키우면서 별일 다 했었지만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사형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게 정말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작정하고 덤비면 멀쩡한 사람도 바보 만드는 사기꾼들 수법이었죠. 피도 눈물도 없던 놈들 눈에 딱 걸린 사람이 하필이면 소중한 제 딸이었습니다. 딸은 정말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목숨 같던 딸이었어요. 허망하게 자식을 잃어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큰아들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그 아들은 정말 효심 깊고 우애까지 깊던 정 많은 아들이었답니다. 워낙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늦은 시간까지 시험 공부를 했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간식 준비를 해주는 게 참 행복했죠. 제가 간식을 챙겨주면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안 주무셨어요? 벌써 12시예요. 네가 안 자는데 내가 어떻게 자. 출출할 텐데 이거라도 좀 먹어가면서 해. 네, 엄마. 근데 앞으로는 간식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공부인데요. 무슨 일이든지 배가 든든해야 일을 하지. 내 걱정 말고 어서 먹어. 그 당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한창 수능 시험을 준비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는 아들이 당연히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들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것 같았어요. 심지어 아들은 자기 공부하면서도 여동생까지 살뜰히 챙기기까지 했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숨을 헐떡이면서 집에 들어오길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뛰어와? 무슨 일 있어? 엄마, 아파트 입구에 가로등 불이 나갔나 봐. 오늘 집에 올 때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막 뛰어왔어. 난 또 누가 쫓아오는 줄 알았네. 금방 고쳐두겠지. 너네가 참 겁도 많다. 깜깜하면 무섭단 말이야. 유독 겁이 많던 딸은 어두운 곳을 무서워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딸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내가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같이 오자. 정말? 나랑 비슷한 시간에 끝나? 어차피 저녁엔 자율학습이니까 내가 시간 맞춰서 올게. 그래, 오빠 고마워. 아들은 딸의 일이라면 가장 먼저 나섰어요. 그때도 딸이 무섭다고 하니까 정말 아들은 동생을 데리고 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자식들은 우애가 깊어서 내가 아주 든든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위하면서 지내. 남편의 말처럼 저는 자식들끼리 사이가 좋으니까 든든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피부치만큼 든든한 존재가 또 있겠습니까? 험한 세상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돼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바람을 무참히 깨뜨리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 전화는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저 지훈이 담임입니다. 지훈이가 학교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빨리 병원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훈이가요? 네, 자습을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돌아오지 않길래 확인해 보니까 쓰러져 있었어요. 우선 상태가 위급하다고 하니까 어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속 한 번 썩힌 적이 없던 아들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채 남편과 같이 병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숨을 거둔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왜 흰 천을 덮고 있어요? 애가 아프면 이불을 덮어주셔야죠. 저는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아들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흰 천을 덮고 있는 걸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의사를 붙들고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빨리요. 죄송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폐소생술도 어려웠던 상태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집 앞을 나가도 꼭 나한테 말하고 나가던 애였어요. 이렇게 부모만 두고 말 없이 떠날 리가 없다니까요. 의사한테 애원하면서 울던 저는 몸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부축하면서 힘겹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정신 차려야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우리 지훈이 없이 어떻게 살아. 내 손으로 먹이고 입히던 내 새끼 먼저 보내놓고 이제 어떻게 살아. 아이고, 지훈아. 일어나봐. 엄마야. 너 대학 가면 하고 싶은 거 많다고 했잖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시험 보고 대학 갈 수 있는데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야? 어서 일어나야지. 엄마랑 집에 가자. 어서 일어나. 가슴이 찢어진다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허망했습니다. 내 배 아파서 자식을 낳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 느껴졌어요. 하염없이 울던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실신까지 할 정도였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아들의 빈소가 마련됐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충격이 컸는지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어요. 그런 저를 안아주던 딸은 저와 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지혜야, 네 오빠 불쌍해서 어떡하니? 불쌍해서 어떡해. 매일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가버려서 어떡해. 저의 울음 섞인 한탄에 딸은 그저 저를 꽉 안아줬어요. 남편도 아들의 장래가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죠. 갑자기 가족을 잃은 충격에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들을 가슴에 먼저 묻게 된 겁니다. 정신없이 아들의 장례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편히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떡해. 뭐라도 먹어야지. 밥이 모래알 씹는 것 같아. 먹고 싶지 않아.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식음 전폐하고 누워만 있는 저를 남편이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딸이 직접 죽을 끓여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 좀 끓여왔어. 엄마, 죽이라도 좀 먹자. 어? 지혜야, 엄마 정말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어. 아들 먼저 보낸 죄인이야. 다 내 잘못이야. 엄마가 왜 죄인이야? 아니야. 엄마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오빠 목까지 더 잘 살게. 아니야. 우리 딸 건강하게 살아.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제 슬픔이 너무 힘들어서 차마 딸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어요. 그런데 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아들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 딸한테 부담을 줘서 힘들게 할까봐 겁났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이 쓰던 방을 남편과 딸이랑 같이 정리를 했어요. 그 후 저는 하나뿐인 딸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대학 준비까지 도왔어요. 그리고 딸이 학교가 끝날 시간이 되면 아예 학교 앞으로 딸을 데리러 갔었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매일같이 학교 앞으로 안 와도 괜찮아. 아니야, 엄마가 우리 딸 빨리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그래, 그게 엄마 마음 편하게 하는 방법이면 그렇게 해.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늘 딸을 데리러 다녔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딸을 기다리는 시간이 초조했거든요. 그런 저를 잘 알고 있던 딸은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줬어요. 그렇게 딸과 저는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런 귀한 딸이 어느새 대학까지 졸업해서 피아노 학원을 차렸을 때 너무 기뻤어요.
남편은 딸의 학원을 둘러보면서 뿌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젠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거야? 당연하지. 아빠 딸 멋있지? 그래, 우리 딸 아주 잘 컸네. 어디 제대로 한번 해봐. 딸은 과외를 하면서 모아둔 돈과 대출까지 좀 껴서 작은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리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딸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딸한테 제대로 된 학원 하나 차려줄 형편이 안 되니까 너무 미안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딸의 학원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30 후반쯤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됐어요. 딸이 연애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소개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저와 남편을 보면서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용남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예비 사위를 보고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그동안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야 만나게 되네요. 저도 빨리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말 편히 해주세요. 그럴까? 둘이 만난 진 얼마나 된 건가? 한 1년 됐나? 저희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지혜 덕분에 사업도 번창하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듣긴 했는데 사업을 크게 하는 건가? 점점 늘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조만간 정식으로 사무실에 장인 장모님 초대하겠습니다. 예비 사위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궁금한 듯 물어보니까 사무실까지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 자부심이 있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죠. 처음 인사 오던 날 예비 사위를 데리고 같이 외식까지 했어요. 예비 사위는 소고기를 먹는 내내 집게와 가위를 들고 저와 남편 접시에 고기를 놔주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고기는 괜찮으세요? 밑반찬도 맛있고 고기도 부드럽고 좋네. 다행이네요. 드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드세요. 오늘은 예비 사위가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야지. 우리가 초대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닙니다. 이렇게 예쁘고 현명한 지혜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만날 수 있었잖아요. 당연히 제가 사야죠. 저는 예비 사위한테 한 끼 제대로 대접하려고 간 식당인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정말로 계산까지 다 해둔 겁니다. 밥 잘 먹고 계산하려던 남편이 계산이 완료된 걸 알고 깜짝 놀란 목소리로 예비 사위를 보면서 말했어요. 정말 자네가 계산했나? 그럼요. 제가 당연히 대접해 드려야죠. 왜 그랬어? 우리 딸 남자친구한테 우리가 대접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시면 저 또 한 번 초대해 주세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그런지 사람이 아주 센스가 좋네. 예비 사위는 재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남편한테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어요. 그렇게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은 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지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사람이 진솔해 보이고 아주 듬직한 것 같아. 아빠 마음에 들어서 진짜 다행이다. 엄마는? 엄마는 어땠어? 딸은 저를 보면서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직 한 번 봐서 그런가 자세히 모르겠다. 반응이 왜 그래? 엄만 별로였어? 아니, 아직 한 번 본 사이니까 그렇지. 첫인사 나누고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사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첫인상이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답했어요. 이런 저의 반응이 신경 쓰였는지 딸은 며칠 뒤 예비 사위가 초대했다면서 사무실로 저희 부부를 데리고 간 겁니다. 가보니까 사무실도 깔끔하고 넓었어요. 예비 사위는 익숙한 듯
사무실 내부를 소개해주면서 말했습니다. 현재 직원은 한 30명 정도 있어요. 사업이 점차 확장 중이라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한다던 예비사위의 사무실은 정말 여러 직원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예비사위한테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힘들 텐데 참 대단하네.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업을 하셔서 길을 좀 잡아주셨어요. 그 덕분에 이렇게 키울 수 있었어요. 대단하네. 부모가 도와줘도 할 줄 모르면 이만큼 못 왔겠지. 참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던 것 같네. 여러 명의 직원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예비사위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예비사위는 생활력 강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돋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장모님, 지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지혜가 피아노 학원도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제가 적극 지원해 줄 거예요. 평생 지혜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게 할 겁니다. 믿어주세요. 자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 지혜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지치지 않게 응원해줘. 외롭지 않게 옆에서 잘 지켜줘. 네, 장모님 믿어주세요. 예비사위가 정말 우렁찬 목소리로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은 딸과 예비사위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예비사위는 결혼 준비에 대해 논의할 게 있다면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빌라가 굉장히 고급 빌라예요. 이미 가정 가구도 다 있기 때문에 지혜는 따로 준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빈손으로 딸 시집 보내.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도 다 아시고요. 제 차도 올해 초에 뽑은 새 차라서 저는 다 준비됐습니다. 지혜만 오면 완벽해요. 알고 보니까 예비사위가 살고 있던 고급 빌라에 딸이 가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정말 짐만 챙겨서 사위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듬직한 사이가 생긴 저와 남편은 이제야 큰 숙제를 하나 끝낸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자식 둔 부모는 마음 내려놓을 일이 없다고 하죠. 이제 다 끝났다 싶은 그때 일상을 뒤흔든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저는 부자 사이가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딸이 뜬금없이 짐을 한 보따리 들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 이게 다 뭐야? 그게 아는 언니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대신 좀 팔아주려고. 뭐? 대신 팔아준다고? 아니, 대체 무슨 사업을 하길래 이런 걸 가져온 거야? 주방 세제는 뭐고 휴지들은 다 뭐야? 가게 하다가 망한 거야? 딸은 뜬금없이 생필품을 싸들고 와서 아는 언니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짐가방을 보니까 생필품이 가득 들어 있었죠. 제가 짐가방을 이리저리 보고 있자 딸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이거 좀 사주면 안 될까? 너 지금 이거 다 나한테 팔려고 가져온 거야? 그 언니가 사정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난 지난번에 이미 사서 아직 집에 물건이 그대로 있어. 그 언니가 대체 누군데? 네가 왜 이런 걸 대신 팔아주고 다녀? 엄마 제발 이거 받고 나 35만 원만 줘. 얘 좀 봐. 갑자기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진짜 그 언니가 사정이 급해서 그래. 나 피아노 학원 차렸을 때 내 일도 도와주던 언니라서 내가 외면할 수가 없어. 마트에서 사도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 양인데 딸은 35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아는 언니 거 파는 거 맞아? 그럼 진짜지. 내가 이런 게 어디서 나서 엄마한테 팔겠어. 이건 엄마 주고 가. 너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눈 딱 감고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더는 돕겠다고 나서지 마. 급한 사람 도와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알겠어? 알겠어. 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진짜 고마워. 저는 딸한테 35만 원을 입금해 줬어요. 대체 어떤 지인이길래 저런 걸 팔고 다니게 하나 의아했죠. 찜찜하긴 했지만 워낙 마음이 약한 딸이라서 정말 지인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라도 제가 제대로 파헤쳤어야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정황을 놓쳐버렸고 그 후로도 딸의 낌새가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딸한테 반찬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음이 한참 울리더니 딸이 전화를 받길래 저는 의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에 뭐 하고 있었길래 전화 이렇게 늦게 받아? 내가 요리 좀 한다고 늦게 받았어. 그런데 왜? 왜긴 왜야. 너한테 일 있어야 전화해? 통 연락이 없길래 전화했지. 엄마, 근데 내가 지금 요리하고 있어서 좀 바빠. 누가 오기라도 해? 엄마가 가서 도와줄까? 아니야. 남편이랑 둘이 먹는 건데 오랜만에 내가 저녁 준비 좀 하려고. 엄마, 나 바쁘니까 좀 끊을게. 지혜야. 딸이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고 하길래 저는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딸은 이미 전화를 끊었더군요. 집에 간다고 말하려 했는데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반찬을 좀 챙겨서 딸의 신혼집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딸의 신혼집 앞에 도착하니까 들어가는 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했더니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 어떡하나 막막하던 순간 사위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장모님, 지금 저희 신혼집 오신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지혜한테 반찬 좀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통 연락이 안 되네. 자네 집에 있으면 여기 출입구로 좀 나와줄 수 있겠나? 말도 없이 막 오시면 어떡해요. 여긴 일반 아파트랑 달라서 미리 말을 해줘야 출입이 된다고요.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뭐 그런 집이 다 있어. 그럼 자네만 내려와서 이걸 좀 가져가던지. 반찬은 됐어요. 저희 어차피 밥도 잘 안 해 먹어요.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쉬고 있어요. 방금 지혜는 자네랑 같이 밥 먹으려고 요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벌써 다 먹고 다 쉰다는 말이죠. 저 피곤하니까 이만 끊을게요. 사위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딸과 사위의 말이 달라서 저는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인 장모가 왔는데 얼굴도 안 내밀어? 전화 걸어봐 당장. 남편은 잔뜩 화난 목소리로 역정을 냈어요. 그래서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사위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했던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자 딸은 힘이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혜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나 청소하고 주방 정리하느라 힘들어서 그래. 너 진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문서방한테 전화해보니까 너랑 밥 안 먹었다고 하던데. 아, 오늘 남편이 속이 안 좋다고 안 먹었어. 미안해, 엄마. 내가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말한다는 걸 깜빡했어. 지혜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어디 아픈 거 같은데. 나 진짜 괜찮아. 근데 엄마, 나 방금 두통약을 먹어서 조금 쉬어야겠어. 그래, 그럼 푹 자고 일어나서 전화해. 엄마 미안해. 내가 입구 들어오는 비밀번호 문자로 남겨놓을게. 미안해. 저는 결국
딸의 전화를 그렇게 끊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서 뭘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한숨만 푹 쉬었죠. 사위와 딸이 결혼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둘이 사는 집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끝내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딸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남편은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둘이 싸운 거 아니야? 아까 지혜 목소리 어땠어? 머리가 아픈지 두통약 먹고 잔다고 했는데 내일 내가 피아노 학원으로 한번 가봐야겠어. 뭘 속 시원하게 알 수가 없네. 아유, 속 터져. 남편은 답답했는지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 딸이 일하는 피아노 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의 피아노 학원에 도착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울려야 할 학원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동안 와보지도 않은 건지 문 앞에 광고 전단지가 쌓여 있었어요. 다급하게 딸과 사이한테 전화해봤지만 역시나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사이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딸이 해외로 시집간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연락이 어려운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고 곧장 사위가 있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위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딸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통유리문으로 보이는 딸을 보자마자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을 붙들고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학원은 어쩌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 딸은 살이 빠졌는지 얼굴도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정리하고 있는 걸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때 제 목소리를 들은 사위가 놀란 얼굴로 뛰어오더니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로 여기로 오냐고? 자네 어젠 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내 딸은 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데? 그게 어제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저도 모르게 그만. 피곤하면 다야? 그리고 왜 내 딸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건데? 자네가 분명히 내 딸 피아노 학원 운영하는 거 밀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는 거야? 저희 직원 한 명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서 일손이 좀 부족해서 그랬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일은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 딸도 엄연히 하는 일이 있는데 자네가 그래야겠어? 저는 사위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살도 빠지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데 그때 잔뜩 화가 난 저를 말리는 사람은 안사돈이었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아들 하는 일이 바쁘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어요. 네? 안사돈도 여기 일하러 오셨다고요? 네, 아들이 급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며느리도 와서 여기 일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사돈은 저한테 자기도 사위 일을 도우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화려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안사돈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한다는 사람이 그런 굵은 반지를 끼고 하세요? 아, 이 반지 방금 낀 거예요.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갖추고 인사를 드려야죠. 네, 인사 잘 나눴고요. 전 저희 딸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요. 네, 여기서 대화하세요. 저희가 자리 비켜드릴게요. 아니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지혜야, 이리 와. 저는 딸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왠지 그때는 밖에서 딸과 둘이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딸을 붙들고 물었어요. 지혜야, 너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만 말해봐. 아니야, 나 아무 일도 없어. 엄마 왜 그래? 지금 네 꼴 좀 봐.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어? 엄마한테만 말해봐. 너 문서방이랑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야. 나 정말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학원은 잠시 쉬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사업 잘못되면 안 되잖아. 저는 딸한테 재차 물었지만 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딸은 저한테 애원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부탁? 무슨 부탁? 말만 해. 제발 이렇게 불쑥불쑥 오지 좀 마. 나 엄마 이럴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뭐야? 지금 너 나보고 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여기 괜히 왔어? 네 걱정돼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마.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엄마가 이럴수록 나만 힘들어. 너 지금 네 남편 눈치 보는 거야? 딸 키워서 시집 보내놨더니 남의 집 딸 다 됐네. 부모 속은 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살기만 바쁜 것 좀 봐. 네 소원대로 앞으로 연락 안 한다. 안 해. 그때는 딸이 저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딸한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잔뜩 해버리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채 집에 온 저를 보고 물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우리 딸은 시집가도 철이 안 들어. 시집가기 전에도 예민하게 굴더니 결혼하고도 저러네. 무슨 일만 꼬이면 나한테 화를 내. 왜 그래 또? 당신이 그냥 이해해. 나보고 찾아오지 좀 말라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당신도 당분간 지혜한테 연락하지 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보라고 해. 저는 남편한테도 괜히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때만 해도 저는 딸과 엄마 사이에 있을 법한 작은 다툼 정도라고 생각했죠. 아마 딸을 둔 어머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딸은 이날 이후 증발이라도 한 듯이 연락이 뚝 끊겼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던 것 같아요. 딸은 저와 작은 마찰이 생기면 3일을 넘겼던 적이 없었어요. 늘 먼저 연락해서 죄송했다고 사과하던 딸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씩이나 연락이 안 되는 딸이 의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됐어요. 어두운 동굴 같은 곳에서 딸이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저는 울고 있는 딸한테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딸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다급하게 물었어요. 지혜야, 왜 울어? 너 몸에 상처가 왜 이렇게 많아? 엄마, 살려줘. 엄마, 나 좀 제발 찾아줘. 딸은 저한테 살려달라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손목을 탁 잡았어요. 바로 먼저 떠난 아들이었죠. 지훈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이제 제가 데려갈게요. 엄마가 지혜를 찾아주지 않아서 저랑 가야 할 것 같아요. 안 된다, 지훈아. 아니야, 엄마가 지혜 찾을게. 지혜 데려가지 말어. 왜 그랬어요? 왜 지혜를 그냥 두신 건데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그 순간 잠에서 확 깨버렸어요. 식은땀이 다 날 정도로 저는 꿈속을 한참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악몽 꾼 거야? 아무래도 지혜가 이상해, 여보. 우리 지혜한테 가보자. 그때 지혜가 출입구 들어오는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준 문자 아직 남아있어. 당신 괜찮은 거야? 그래도 아침부터 신혼인 딸네 집 가는 건 아니지 않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얼른 가봐야겠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악몽을 꾼 저는 당장 딸이 잘 있는지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딸의 집으로 향했죠. 떨리는 손으로 딸이 보내준 문자를 확인하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저는 손이 떨려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죠.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답답한 저는 현관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소리쳤어요. 지혜야, 엄마야, 문 좀 열어봐. 지혜야. 여보 왜 이래? 내가 전화라도 해볼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 문이 열리더니 옆집 여자가 저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집 빈집인데 거기서 뭐 하세요? 빈집이라뇨? 여기 우리 딸 신혼집이에요. 그 신혼부부 급히 이사 갔는데요. 이사를 갔다고요? 어디로요? 그건 저도 모르죠. 어머님은 모르세요? 저는 옆집 여자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저한테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얘네들 전화를 안 받아.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우리 그 회사 찾아가 보자. 남편과 저는 급히 아파트를 나와서 사위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두 손을 모아서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사위 회사에 도착한 저와 남편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사무실이었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놀란 목소리로 남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여보, 주소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여기 분명히 사무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맞는데.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경찰 불러, 경찰, 빨리. 제 말에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희가 하는 말을 듣더니 재차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여기 사무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분명히 여기 사이간의 사무실이 있었다고요. 우선 조사를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다단계가 의심스럽네요. 다단계요? 일주일 만에 사무실이 증발하듯 사라졌으면 그것밖에 없어요. 우선 조사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럼 제 딸은요? 딸도 없어졌는데요. 걱정 마세요. 일단 사건 접수됐으니까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경찰은 조사를 해보겠다면서 가버렸어요. 그 순간 그대로 경찰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한 후 흥신소에도 의뢰했어요. 딸이 사라졌는데 제가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더 빨리 찾았는지 아시나요? 흥신소가 더 빨리 저희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저희가 의뢰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담당 직원한테 바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도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애가 타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만 끼고 연락만 애타게 기다렸죠. 그런데 며칠 만에 연락 온 흥신소 직원은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 사위라는 사람 완전 꾼이에요, 꾼. 예? 꾼이요? 사위가 마케팅 회사를 한다고 했었다고 했죠? 네, 맞아요. 요즘에 마케팅 회사로 둔갑한 다단계가 많은데 그 사위라는 인간도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던 거였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우선 사위가 도망간 곳 찾았고 거기서 찍은 영상부터 보내드릴게요. 이거 완전히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는 다단계예요. 저희 직원이 직접 잔입해서 몰래 찍은 영상이에요. 저는 직원의 말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달받은 영상을 확인해 보니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영상에는 사위놈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품 홍보와 회사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쉽게 많이 벌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판매하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실수록 계급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수당 금액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인을 추천할 경우 추가 수당도 저희 두둑하게 반드시 챙겨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다단계 느낌이 확 났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사이 뒤에는 사돈 부부도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물건을 판 뒤에
또 다른 지인들까지 끌어오게 만드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 영상 어디에도 딸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초조했습니다. 경찰과 한참을 달려간 끝에 사무실을 급습했어요.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사이놈을 찾았고 사이놈은 노트북을 챙겨서 달아나려다가 저한테 딱 걸리고 말았어요. 사이놈을 보고 경찰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사기꾼 이 사람이에요. 저기 도망가는 아줌마 아저씨도 한패예요. 빨리요. 저와 남편이 소리치면서 말하니까 같이 온 경찰들이 재빨리 달려가 세 사람을 각자 붙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이놈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선량한 시민 이렇게 막 체포해도 됩니까? 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는 사이놈을 보고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 선량한 시민? 불법 회사 차려놓고 사기치는 놈이 선량한 시민? 내 딸 어디다 숨겼어? 내 딸 내놔. 몰라요. 나도 모른다고요. 사이놈은 모른다고 뻔뻔하게 소리쳤어요. 그때 경찰들과 남편은 그 건물을 구석구석 뒤지고 다녔죠. 딱 보니까 사이놈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경찰이 소리쳤어요. 여기 여성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기꾼 일당들의 숙소였어요. 저는 낯선 곳에서 벌벌 떨고 있는 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엄마 왔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제발. 괜찮아. 엄마 왔어. 이제 다 괜찮아.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완전 겁에 질린 딸은 제 품에 안겨서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우는 딸의 머리를 어루만지는데 딸은 오열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 감금됐었어. 도망치다 잡혀서 핸드폰이랑 카드도 다 뺏겼어. 감금? 너 감금시킨 놈들이 설마 널 때렸어? 상처는 다 뭐야? 맨발로 도망치다가 잡혔어. 진짜 살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도망쳤는데 잡혀서 맞은 거야. 그 가족이 날 이렇게 때렸어. 엄마가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저는 딸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딸은 양발에 상처가 가득했고 팔과 다리 할 것 없이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제 품에서 키울 때도 손 한 번 대본 적 없던 딸인데 억장이 무너졌어요. 결국 그 사기꾼 일당들은 현장에서 체포됐죠. 남편과 저는 딸을 챙겨서 같이 경찰차에 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딸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뒤 딸은 피해자 진술을 시작했어요. 딸이 힘겹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1억 3천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통장 비밀번호 알려줄 때까지 저를 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때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폭행을 한 겁니까? 네, 저를 때리면서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딸의 말을 들은 저는 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돈 주고 도망 나오지 그랬어. 네 목숨이 중요하지 그깟 돈이 뭐라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 저런 사기꾼 놈들한테 내 돈 한 푼도 넘겨주기 싫었어.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지혜야, 엄마는 네가 더 소중해. 제발 너부터 챙겨. 어렵게 딸을 구한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딸을 구해낸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니까 사기꾼 가족 일당은 사기 전과만 다 합쳐도 무려 20범이 넘는 놈들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사이놈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아. 네가 감히 내 딸을 농락해?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선량한 사람들 등쳐먹고 잘 살 것 같아? 사람 잘못 골랐어.
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 딸이 겪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복수할 거야. 정말 그때는 법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사기꾼 가족들 머리를 다 쥐어뜯어 놓고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미리 확보한 사기 증거들은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비겁한 방법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사이라는 놈은 징역 5년을 받았고 사이놈 부모란 것들도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나란히 교도소에 수감된 거죠. 하지만 뉴스에 대서특필될 만큼 큰 금액은 아니라서 아마 뉴스로는 접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사기꾼이 판을 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제 딸은 정신적 피해가 커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게 가슴 아프다가도 이렇게 내 딸을 다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늘에 감사했어요. 만약 딸이 잘못됐다면 저는 더 이상 세상을 살 이유까지 잃게 됐을 거예요. 자식을 둘이나 앞세우고 어떤 부모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마냥 애인 줄 알았던 딸은 강한 의지로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벌써 6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딸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어요. 꼭 이겨내서 다시 예전처럼 피아노를 치는 딸을 보고 싶네요. 그날 제 꿈에 나타난 아들은 저한테 딸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죠. 아무리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해도 곁에 있는 가족들은 항상 든든하게 그 곁을 지켜줄 겁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어려운 때일수록 가족 먼저 챙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됐어요.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 가족들과 의지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아무리 거친 세상이라고 해도 가족만큼은 따뜻한 품을 내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랄게요.